안녕하세요. 선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90쪽을 펴보세요. 자, 선거제도의 유형, 즉 종류가 나오는데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선거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90쪽에 선거구제가 있고 92쪽에 보면 대표 결정 방식이 있는데 이 선거구제하고 대표 결정 방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하나만 알면 자연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 결정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 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 정치에서도 이 대표 결정 방식, 즉 선거구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선거 결과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선거구제를 바꾼다든지 대표 결정 방식에서 다수대표제를 하느냐 소수대표제를 하느냐 또 비례대표제에서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당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정당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선거하면 대부분 이 선거구제 또는 대표 결정 방식 여기에서 바로 중요한 그러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거구제는 간단히 하는데 하기 전에 선거구가 뭐냐? 자,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선거구가 나오죠. 전체 유권자를 일정 단위의 집단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단위 구역. 자, 대표를 선출하는 단위 구역을 선거구로 합니다. 자, 오른쪽을 보세요. 이제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49개가 있어요. 49개. 자, 여기 보이죠? 서울이 이제 25개 구인데 구마다 인구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구에는 선거구가 3개, 어떤 구는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49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대표를 선출하는 구역을 49개로 나눈 거죠. 이걸 선거구라 그래요. 참고로 저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에서 49개 중에서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석, 그 다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8석, 그렇게 해서 모두 9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표를 보세요. 이 사자가 죽을 사자죠. 죽은 표. 선거에서 당선자가 획득한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 그러니까 낙선자죠. 낙선자가 얻은 표. 대표를 당선시키는데 이바지하지 못한 표. 이걸 사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표가 많다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표가 많은 선거제도는 나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른쪽을 보세요. 이 표는 영어로 보트라 그러죠. 이 표라는 것은 이 표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의사, 유권자의 뜻이에요. 뜻.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투표용지인데 자, 나는 문재인을 찍는다. 문재인을 지지한다. 문재인에 대한 의사예요. 국민의 나의 의사예요. 또는 안철수를 찍는다. 안철수에 대한 내 의사예요. 국민의 의사.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런 투표용지, 표로서 나타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사표는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세요. 일단 선거구제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대표 결정 방식,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이거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 그랬죠. 자, 일단은 이 용어 뜻만 알고 92쪽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1인, 최다 득표자 한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는 이 제도를 소선거구제라 그러고 대부분 이 소선거구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비단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뭐 학생회장 선거, 또 뭐 회장 선거, 또 직장에서 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가 이 소선거구제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선거구에서 1인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하고 대선거구제를 합친 거예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다. 원래 중선거구제는 2명, 그 다음에 대선거구제는 3명 이상인데 그냥 이걸 묶어서 2인 이상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중대선거구제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 각각의 뭐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92쪽 대표 결정 방식에서 그때 같이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와 결합이 되어 있어요.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소수대표제.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소수대표제라는 용어는 없지만은 자, 그 뒤에 소수대표제의 의미가 나옵니다. 아무튼 소수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 항상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특징은 92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1쪽을 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선거구를 배웠는데 이 선거구와 관련된 내용이 몇 개 있어요. 자, 우선 선거구를 정하는 거 이걸 획정이라 그래요. 확정이 아니라 획정. 선거구를 아까 서울시 49개로 이렇게 정한 거 봤죠? 이걸 획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획정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요. 자, 선거구 획정은 그 방식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른쪽을 보세요. 자, 오른쪽을 보면 How to steal an election. 어떻게 하면 선거를 훔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여기 블루가 있고 레드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각각 지지하는 여기는 20이죠. 그 다음에 블루는 30, 50 중에서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서로 블루당, 레드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보세요. 이거 요걸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 정하느냐. 그러면 두 번째, 단순히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당연히 블루가 유리할 수 있죠. 블루가. 자, 우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을 하면 당연히 블루당이 이기게 되죠. 블루당이. 그런데 자, 레드당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레드당에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즉,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느냐? 자,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요런 식으로. 좀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 결국은 레드당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선거 결과에 선거구 획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교과서 오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걸 게리맨더링이라 그래요. 게리맨더링. 자, 밑에 게리맨더링 그림을 보세요.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그 공화당 소속인데 자, 공화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한 데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응? 이렇게 예, 자기들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런 괴물의 모습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유리하도록 선거구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정할까요? 이런 걸 해가지고 뭐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로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공정하겠죠? 그래서 자, 본문을 보세요. 이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자,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확립하여 대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게 하는 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선거구. 그러니까 선거구를 이렇게 어떤 특별한 정당이나 인물이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 전에 미리 공정하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법정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하냐면 국회에서 해요. 국회에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1쪽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자, 저번 시간에 평등 선거 할 때, 여기 표에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평등 선거 원칙이 위배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표의 등가성 문제, 평등 선거에서 적어줬었죠. 자, 이 부분, 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선거구 획정이 잘못 이루어지면 이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 있고 그렇게 해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나고 평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데 자 아무튼 선거구 획정이 잘못 이루어지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에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는 거죠. A, B 선거구 유권자 수가 각각 10,000명과 2만 명이라면 B 선거구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A 선거구 유권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1대 2죠. 자, 그러면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자, 이 선거구 간. 자, 여러분 선거구하고 선거구. 자, 여기 A라는 선거구가 있고 B라는 선거구가 있으니까 선거구 간. 그런 의미가 되겠죠. 등가성 문제. 자, 한 선거구에 한 명이 선출돼요. 그럼 소선거구제죠. 자, 그러면 A 선거구는 유권자가 10만 명이에요. B 선거구는 유권자가 10,000명이에요. 자, 이럴 때 등가성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A 선거구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B 선거구 유권자 한 표의 가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A 선거구도 한 명, B 선거구도 한 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 명 한 명 선출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A 선거구는 과소대표 되었다 그래. 과소대표. 쉽게 말해서 10만 분의 1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과소대표라는 것은 표의 가치가 축소되어 대표되었다. 축소되었다. 쪼그라들었다. 표의 가치가. 그 다음에 반면에 B 선거구는 과대대표다 그래요. 과대대표. 그래서 표의 가치가 이거는 과장 부풀려졌다. 10배나 부풀려진 거죠. 10배 부풀려졌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의고사 EBS 교재 같은데 과소대표, 과대대표 나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거는
우리 선거의 원칙에서 뭐가 되겠어요? 표의 가치가 동일해야 되는데 같지 않으니까 이게 차등 선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등 선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인구가 밀집한 도시하고 인구가 없는 농촌하고 현실을 고려해야 돼요. 원래는 1대1이 가장 좋은 거예요. 1대1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적합한데 현실은 도시하고 농촌 인구 밀집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최대 선거구 2, 최소 선거구 1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선거구 획정할 때 반드시 이 원칙에 따라서 획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밑에 문단, 자, 아래 문단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오른쪽을 보세요. 선거 공영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 공영제. 자, 우선 선거 공영, 여러분 공영이라는 것은 뭐 공영 주차장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과정을 운영하고 규율, 통제 한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를 관리하는 가장 높은 국가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그 각 지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하게 선거 과정을 운영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선거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를 보조하는 거. 자, 이거는 왜 하냐면 재산의 차이 등에 상관없이,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출마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능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출마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관없이 후보 간의 공정한 경쟁, 또 누구나 공직에 출마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선거에 비용이 꽤 들어가요. 예를 들면 홍보물 만들어야죠. 여러분 뭐 명함 같은 거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 운동원 하는 사람들 돈 줘야죠. 그 다음에 선거 사무실도 운영해야죠. 또 유세차 여러분 많이 봤죠. 그런 것도 운영해. 그래서 이런 비용을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준다 하는 게 선거 공영제예요. 자, 그러면 92페이지를 보세요. 자, 대표 결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 대표 결정 방식은 우선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수대표제가 있고 소수대표제가 있고 비례대표제가 있어요. 아마 이 비례대표제가 여러분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제가 다수나 소수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방식도 여러 가지고.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금 비례대표제 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그래요. 준연동형.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듯이 비례대표제가 모의고사나 기타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이 다수대표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이 선거구제와 결합이 되는데 소선거구제와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항상 이렇게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수대표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다수대표제가 있고 절대 다수대표제가 있는데 널리 사용하는 게 단순 다수대표제예요. 아주 간편해요.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거. 절대 다수대표제라는 게 대표적으로 선호투표제, 결선투표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왼쪽에 있죠. 선호투표제, 결선투표제. 자, 그 다음에 소수대표제가 있는데 이 소수대표제는 자, 여러분 여기 교과서 자, 우리 교과서에 용어가 없는데 여기 교과서 한편 단순 다수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와 결합하여 2인 이상의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소수대표제라 그래요. 다른 교재에서는 EBS 교재 같은데 소수대표제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된다. 그러니까 소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례대표제는 이것도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2명 이상인데 현재 우리나라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총 300명 중에서 47명이에요. 47명. 47명. 그러니까 2명 이상이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 소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많이 결부시키고 그냥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가 결합되어 있다. 요 뜻만 알면 돼요. 요것만. 대부분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된 거는 소수대표제예요. 소수대표제. 그러면 일단 교과서 보세요. 단순 다수대표제는 여러 후보 중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 표를 제일 많이, 한 표라도 제일 많이 얻은 사람,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소수대표제는 2명 이상이니까 순서대로,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1위, 2위, 또는 3명이면 1위, 2위, 3위. 자, 이렇게 당선하는 게 소수대표제예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는, 자,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 자, 여러분,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는 사람이 얻은 득표율인데, 비례대표제는 핵심이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에요. 자, 여기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대선거구제와 결합한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특징들이 나와요. 특징들. 자, 요거는 다 나중에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자료인데, 자, 오른쪽을 보세요. 다수대표제 이해하기. 자, 여기 이제 선거구가 가나, 다라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의 후보자가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수대표제는 다수대표자 1명을 당선시키니까 가선거구에서는 바로 당선이 되겠죠. 나선거구는 당선. 그 다음에 다선거구는 당선. 그 다음에 라선거구는 당선. 이렇게 되고, 이 표가 다 뭐예요? 이게 다 사표예요. 사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적게 뽑으니까, 1명만 뽑으니까 사표는 많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의석률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4명 중에서 A당 후보는 1명이니까 25%죠. 그 다음에 B당은 75%, 4석 중에 3석. 그래서 지금 이 다수대표제 여기에서는 B당이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여러분 가나다라 그 다음에 표 요걸 다 묶은 걸 유권자의 의사라 그래요. 즉 표잖아요. 표가 유권자의 의사죠. 그래서 표를 다 모으면 유권자의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석률이 선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유권자의 의사와 선거 결과, 이런 의미고, 그 다음 똑같은 선거구를 이번에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봐요. 즉 소수대표제로. 자, 그러면 이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가선거구는 A, B, 나선거구는 A, C, 다선거구는 B, D, 그 다음에 라선거구는 A, B, 나머지가 다 사표. 그렇죠? 확실히 많이 뽑으니까 사표는 적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의석률을 보세요. A당은
8석 중에서 3석, 그 다음에 B당은 3석, 그 다음에 C, D당은 1석, 1석. 자, 일단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선거구제, 즉 대표 결정 방식은 뭘로 바꾸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표를 보세요. 대표 결정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하고 여기 선거 결과를 보세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현실 정치에서 정당들은 대표 결정 방식, 즉 선거구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정당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이 다수대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다수대표제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봤죠? 소수대표제하고 다수대표제 했을 때 다수대표제가 훨씬 많이 나왔죠. 뭐 당연히 적게 뽑으니까 사표는 많겠죠. 자, 사표가 많다는 얘기는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사표는 바로 유권자의 의사가 묵살되는 거죠. 무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득표율하고 의석률하고 심한 차이가 나타나요. 이거는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됐다. 왜곡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표를 통해서 한번 봐요. 그 다수대표제 첫 번째 그 표, 전체가 400표인데, A당, 다수대표제 A당은 400표 중에서 140표를 얻어서 유권자의 의사로는 35%예요. 그다음 B당은 170표에서 42.5%.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의석률, 선거 결과를 보세요. 4석 중에 1석이니까 25%. 4석 중에 3석이니까 75%. 어때요? 이거 유권자의 의사하고 선거 결과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죠. 자, 이것을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수대표제 사표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거에 따라서 득표율 의석률에 심한 차이가 나니까 그럼 많이 뽑으면 되겠네요. 즉 소수대표제로.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300명인데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갖고 2배, 3배, 즉 600명, 900명은 늘린다. 지극히 비현실적이죠. 지금 300명도 많다고 난리인데 늘릴 수는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다수대표제의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자, 그러면 비례대표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 비례대표제는 아까 비례대표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죠. 다시 한번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한다, 나누어 준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보세요.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석이 모두 10석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47석인데 10석이다 치면 그러면 여기 정당이 A, B, C, D, E가 있어요. 5개 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은 전국으로 해서 여러분 비례대표 선거구는 1개예요. 전국 1개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예를 들면 서울, 경기, 부산, 기타로 해가지고 자, 그럼 유권자가 사람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정당을 보고 찍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나는 국민의힘이 좋아, 국민의힘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자, 그렇게 해서 얻은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전체로 합산을 하면 전국적으로 합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전체 1000으로 놓고 해서 득표율로 하면 40%, 30%, 20%, 10%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득표율. 아까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예요. 즉 10석을 이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4석, 3석, 2석, 1석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냐? 자, 일단은 득표율하고 의석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론상 100% 일치해요. 그렇죠? 여기 보다시피 다 일치하잖아요, 일치.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다수대표제의 문제점 그 두 가지가 있었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특히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거. 득표율하고 의석률이 일치하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비례대표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이론상 사표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권자 의사 왜곡이 없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21대 국회의원 이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준연동. 자,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례대표제는 당선자 배분한다 그랬죠. 나눠준다 그랬죠. 나누는 방식은 이렇게 해요. 자, 우선 비례대표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에서 공적으로 추천하는 거 받아야 해요. 따라서 무소속 후보는 절대 비례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각 정당에서는 선거 전에 미리 비례대표 명부 요거 이렇게 이름 이거 명부예요.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명부 순서에 따라 여기 순서가 있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당선자를 배분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18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때 한나라당이 10명을 배분받았다 그러면 10명, 즉 1순위부터 1, 2, 3, 4, 5, 6 이까지가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을 뭐라 하냐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즉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그러고 이렇게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배분을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례대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비례대표는 아까 내가 이론상으로는 사표가 하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비례대표 할당 기준이 있어요. 이걸 봉쇄조항이라 그래요. EBS 교재 같은 데는 봉쇄조항이라 그래요. 비례의석을 모든 정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례의석은 그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기준이 돼야지만은 의석을 배분받아요. 이 기준 꼭 알아두세요.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이거나 5석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이거나 5R입니다. 5R, AND가 아니고 또는 정당 투표에서 3% 이상 지지를 받은 정당만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즉 5석 미만이나 3% 미만은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사표가 제로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두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될 때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있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뭐 무소속 후보는 절대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선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